이번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고광범 파트너님께서 디지털 혁신 2.0 시대 성공 비결을 주제로 글로벌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주시겠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세계 최고의 컨설팅 그룹 중에 하나로 유수의 글로벌 기업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의 성공 비결을 공유해 주실 텐데요. 자, 그러면 고광범 파트너님이 전하는 디지털 혁신의 성공 요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박수로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고광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잘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디지털 혁신 2.0 시대 성공 비결이라는 주제를 좀 세 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리 요새 많이 회자화되고 있는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주제로 많은 선도 기업들이 이미 많은 이런 혁신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는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좀 도전 과제들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걸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제가 짧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지털이라는 얘기가 여기 뒷장에 보시면 사실은 되게 많은 그런 키워드를 좀 내포하고 있는데, 흔히 언론에 보이는 모바일, 애널리틱스, AI 등등의 많은 요새 나오는 언론에 맞는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단어와 되게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큰 화두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되겠는데, 앞에 교수님도 김남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는 흔적을 다 이제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고, 위치 기반의 정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해 가지고 많은 데이터들이 실제 회사다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좀 이런 분석 보유 가능한 데이터들이 좀 널려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 머릿속에만서만 가능했던 그런 기술들이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발전, 그리고 또한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 내보내는 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실제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통 기업들이 과거에 대응했던 그런 소비자와는 다른 비헤이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디지털에 익숙한 이런 소비자들로 변모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제 이 디지털이라는 부분들이 많은 기업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뉴마켓 폴스라는 데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 순전히 100% 디지털로 무장한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있어서 전통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이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전 기업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디지털 시대가 과거에는 없었던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제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전산 처리 비용에 대한 활용 비용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대한 속도라든가 그런 비용 자체도 절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의 활용 비용들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삼박자들이 맞춰가면서 실제 디지털에 대한 시대를, 변화에 대한 시대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어테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로 무장하는 신기업들, 디지털 신기술 기업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왼편에 보시는传统적 기업들이 사실은 전통 기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로 좀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미디어, 로지스틱스, 모빌리티, 리테일, 컨슈머 이렇게 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은 미디어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모빌리티라고 하는 영역, 그리고 유통이라고 하는 리테일 영역에서 좀 더 디지털 어테커로 대변되는 넷플릭스라든가 아마존이나 우버로 대변되는 이런 전통 디지털 신기술 기업들이 전통 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황을 좀 더 심각하게 목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이 뱅킹이라고 얘기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뱅크가
2017년도에 시장을 런칭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벌써 1,000만 고객을 확보했던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듯이 이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라는 부분에서도 100% 디지털 기술 무장된 디지털 신기술 기업들이 실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아직 정부라든가 건설, 그 다음에 에너지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군들에 비해서 좀 디지털에 대한 그런 충격이 좀 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은 저 위에 있는 산업들 전부 급속도로 디지털화가 될 거다. 디지털 경쟁자들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저희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모든 전통 기업들, 신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기업들한테도 많은 고객들의 기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좀 실질적인 예시를 좀 들자면은 얼마 전에 애플에서 애플 카드 나왔잖아요. 골드만삭스하고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애플 카드를 런칭시키면서 사실은 카드에 대한 소비 패턴들, 개인이 보게 되는 소비 패턴을 보면 그 UI를 보면서 많은 그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좀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금융기관에서 많이 요새 좀 회자되고 있는 많이 유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뱅크샐러드와 같은 PFM, 퍼스널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우후죽순처럼 많이 런칭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고민했던 PFM 서비스보다 훨씬 더 금융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던 애플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 심플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UI를 제공하면서 이게 마치 PFM 서비스의 표본처럼 바이블처럼 지금 많이 그 업계 관계자들한테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앞서서 김난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도 넷플릭스 앱을 쓰고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제가 봤던 넷플릭스 앱에 처음에 썼던 앱이 뭘까? 닌자 어쌔신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그 폭력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가 아닌 피가 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센티멘트 분석을 해서 그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주로 선호하는 영화 혹은 드라마의 장르 자체가 이런 폭력성이나 액션을 좋아하는구나는 걸 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넷플릭스 이용자의 80%가 이 넷플릭스가 추천했던 그런 컨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다시 재구매와 컨텐츠를 재소비하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한 부분을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드리긴 했지만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엔티파이낸셜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업들이나 전통적인 기업들이 디지털한 부분을 실제 고객의 기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목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이나 디지털 혁신이라는 걸 도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관련된 저희가 핵심 질문들을 몇 가지 좀 추려보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제 그 트렌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2010년도, 2000년대 후반부터 DT라는 거를 많은 기업들이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거를 시작하기 했었을 때의 그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은 전략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수립을 하게 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사업 모델 그리고 그 사업 모델의 운영 모델에 대한 부분도 실제 고객 경험을 혁신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핵심 프로세스를 디지타이제이션하는 부분들 그거를 IT와 신기술로 이네이블하는 이런 간단한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혁신 활동을 지금까지 진행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지금 와서 DT라는 거를 수행했던 그 결과를 저희가 목도를 해보면은 저희가 오른편에서 지금 제가 그 인용 문구를 좀 쓰긴 했지만 실제 CEO 레벨이나 C 레벨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했었을 때 만족도가 그닥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패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객 분석과 고객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왜 이 DT를 수행을 했는데 돈 들여서 수행을 했는데 실패를 여기시는지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서베이 결과를 좀 돌려봤는데요. 몇 가지 다양한 그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 이거를 수행하려고 했었을 때에 타 부서대의 공감대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대체 DT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목적 방향성이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ROI 측면에서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맨 오른쪽에 있는
실제 이 DT라는 걸 수행할 때 적절한 인력과 지원 자체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DT를 수행하려고 했던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좀 해서 DT를 그러면 성공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성공을 했었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BCG가 서베이를 해봤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서베이를 해본 결과 이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은 결국에 사람과 그거를 수행하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게 너무나 간단하지만 실제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한 20%에 대한 부분들은 첨단 혁신 기술을 잘 적재적소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DT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10% 정도의 임원들은 정말로 우리가 전략 과제를 잘 세팅을 했고 이걸 실행을 했었기 때문에 디지털 혁신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70%의 원인이 실제 디지털 인재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기존의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변화를지 이끌어가는지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변화 방향이 전통적인 1.0 시대에서 2.0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을 지나가면서 1.0과 좀 다른 그 빌딩 블록, 컴포넌트 요인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맨 오른쪽에 있는 실제 디지털이라고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존 프로세스를 바꾸고 고객 경험을 바꾸고 하는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신사업이나 실제 기회,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DT를 하는 수행 목적 중에 하나를 좀 애드가 된 부분이 있었고요. 단순하게 IT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인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외부 에코시스템으로 대변되는 외부 협력 플랫폼을 제대로 갖추는 부분들이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컴포넌트가 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다수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업이 진행함에 있어서 전략을 잡고 엔드투엔드 고객 경험 혁신을 하고 핵심 업무에 대해서 디지털을 하는 부분들은 원래 1.0 시대도 원래 해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짧은 제한 기간 동안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2.0 시대에서 우리가 새로 이제 목도되고 있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순서를 하나하나씩 여러분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업계를 통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했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로고, 지금 오늘 제가 좀 이 화면이 뒷장에 좀 안 보이는데, 진짜 이 알리안스라는 보험회사, 다국적 보험회사에서 중국 시장에서 진출했던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는 아이를 이제 2자녀가 가능하게끔 정부 정책이 바뀌긴 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산하 제한이 있어서 이 한 명의 아이밖에 가질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그 사랑과 그런 관심 자체가 되게 높은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아일란츠라는 그 다국적 보험사에서 실제 보험 시장을 진출했을 때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상품에 대한 경쟁뿐만 아니라 실제 아이를 되게 아끼고 하는 그런 그 중국인의 수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임신을 하면 그 태아에 대한 박동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거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비금 서비스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칸신이라는 네임의 실제 그 모바일 서비스를 하나를 런칭을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신생아에 대한 그 주사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감지라든가 아니면 태아에 대한 박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이거를 자기 소셜 커뮤니티에서 올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근데 그런 서비스는 사실 보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실제 친구들이 태아보험 같은 경우를 실제 선물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해서 비즈니스 사업 모델과 연계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공개를 하게 됐고요. 실제 런칭된 지 1년 만에
이제 그 허블이라고 하는 업체한테 약 5천억 원 정도로 매각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엑시트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퀀타스 offshore라는 회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퀀타스라는 회사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처럼 이제 그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퀀타스라는 회사인데, 이 퀀타스라는 회사가 신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 중 하나를 보험으로 잡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을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일리지라는 부분들을 받게 되잖아요. 비행기를 탑승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 마일리지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항공권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많이 소비를 하는데, 이 마일을 가지고 퀀타스가 생각했던 거는 여행자 보험이나 건강 보험을 구입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면은 비행기를 타는 고객들이 되게 보험사에는 되게 유익한 고객들 중에 하나예요. 건강해야지 비행기를 많이 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지 비행기를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타겟하는 고객과 이 보험사가 그 항공사가 갖고 있는 그 마일리지를 많이 확보한 고객이 그 고객 타겟권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이제 그 퀀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일리지에 대한 소비를 진짜 보험 상품을 영위를 해서 보험 상품을 구매를 하는 걸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애플워치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각각 갖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 보험에 대한 신사업 서비스를 퀀타스 offshore라는 회사로 지금 런칭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전체 호주 인구의 약 40%가 이 퀀타스 offshore 고객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실제 신사업을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객 풀을 활용해서 런칭했던 사례가 있는 분들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의 신사업 창출 사례의 하나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기업들의 성공률의 70%는 조직과 일하는 문화의 혁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전통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제일 앞서서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산업의 그 전통적인 산업의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어태커들과의 공격을 받고 있고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디지털 어태커, 디지털 기업들이라고 하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서비스별로 엔드투엔드 철저히 고객형 조직으로 해서 조직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처음에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시장을 런칭했었을 때는 그 그룹 채팅이라든가 아니면 채팅에 대한 기능밖에 없지만, 지금 와서 카카오톡을 열면 카카오 선물하기라든가 이모티콘을 전달하는 부분이라든가 등등 카카오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무거워지고 실제 다양한 서비스를 얹혀지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자그마한 서비스를 시작하지만 고객의 반응과 고객이 어느 정도 일정으로 모이게 되면은 다양한 그 서비스를 애드온해가지고 실제 그 큰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스타트 스몰하지만 그게 유저에 대한 베이스 기반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두 번째 어떤 조직에 대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님이라는 부분은 호칭에 대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되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디지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적인 특성이고, 네 번째는 각기 기능하는 부분들이 코어 로케이션으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권과 정결권을 기반으로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 기업들이 전통 기업과는 달리 속도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큰 비결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디지털 기업과 동일한 스피드와 조직 문화를 갖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그림이 국내 회사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넷플릭스나 구글과 같은 그런 사례 그림도 아니고요. 실제 NAB, 저기 중간에 보면 NAB라는 호주의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큰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은행 같은 경우가 이미 디지털 기업처럼 애자일 조직 문화로 애자일 웨이 오브 워킹의 방식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콜로케이션 방식으로 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는 ANZ, 호주에 있는 그 대형 은행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NAV, ING 같은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실제 디지털 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업무,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는 부분들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그 인력들을 디지털 전사, 디지털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전통 기업들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변화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캐피털원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피털원이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수 아실 것 같은데, 캐피털원이 처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했던 거는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그 새로 CIO가 부임을 하면서 DT라는 부분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에 대한 구성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웃소싱에 대한 인력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디지털이나 IT라는 거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2,500명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인력들 중에서 되게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CIO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DT 과제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웃소싱이다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내재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의사결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그 DT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사 인력의 약 20% 수준까지를 디지털 IT 인력으로 내재화하겠다는 플랜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CIO가 수행했던 DT의 첫 번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7,500명의 아웃소싱을 주고 있던 IBM 인력들 중에서 1,500명을 내재화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구글에 있었던 댄 마모스키라는 그 유명한 슈퍼 개발자를 CDO로 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외부에서 이제 개발자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관련된 인력들을 채용하는 엄청 양적으로 성장시키는 인력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2011년도부터 2014년, 2018년도에 이르는 변화를 보시면요. 하나의 그 전체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전체 캐피털원의 인력 수인데, 인력 수에 대한 증가는 약 1%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1%짜리 증가가 안 됐지만 실제 디지털 IT 직군들은 약 21% 정도까지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동기간 동안에 캐피털원의 성장은 연간 한 8.8%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인력에 대한 성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디지털 인력들을 최대로 확보하는 이런 식의 인력에 대한 구조 조정,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디지털 인력들을 내부에서 육성하고 외부에서 채용하고 하는 부분을 위해서 또 하나가 우리가 또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하나가 평가와 보상 관련된 주제입니다. 사실 많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성과 관리, 성과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많은 기업들의 조직원들의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글이나 넷플릭스, 페이스북 같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디벨롭먼트라는 식으로 평가에 대한 원칙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와 퍼포먼스 디벨롭먼트는 무슨 차이가 있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는 전체 100명이라는 조직원을 평가할 때 상위 5%, 그 다음에 15%, 중위 단계에 있는 50%, 내가 그 하위 퍼포먼스를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상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퍼포먼스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조직원들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조건 그 이후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긴 하지만 이 회사의 성과와 성과 창출의 원천이 조직원에 대한 역량이라고 보고 개인 역량을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디벨롭먼트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로 평가에 대한 원칙을 좀 바꿔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배가하기라는 하나의 그 평가 방식에 대한 변화도 지금 많은 전통적인 기업들이 디지털 기업들처럼 평가 방식을 변화하고 보상 방식이 바뀌는 부분들도 하나의 큰 추세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데이터와 분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디지털 관련해가지고 그 넷플릭스하고 실제 그 사례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전통 기업들 중에서 가장 디지털에 대한 혁신의 수혜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가장 DT 중에서 가장 성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퍼스널레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이렌 오러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한국 스타벅스가 런칭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 미국에서 아마 스타벅스 앱을 써보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스타벅스 앱과 한국 스타벅스 앱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퍼스널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인데, 여기 제가 이제 왼쪽에 사진에 대한 부분은 좀 여기 나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이냐, 헤비 유저이냐에 따라가지고 이 모바일 폰의 화면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UX, UI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스타벅스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이라든가 쿠폰 이벤트 활동들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스타벅스 CSO나 그 스타벅스 CEO인 하워드 슐츠가 얘기를 하기로는, 우리가 외부적인 성장은 늘지 않았는데, 고객이 늘지는 않았는데, 진짜 한 고객이 소비하는 스타벅스에서 확인하는 그 비율 자체를 통해 가지고 약 DT를 수행한 지 3년 이내에 15%의 매출 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스타벅스가 어떤 식으로 그 초계이나 퍼스널라이제이션의 부분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예시를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2x2 매트릭스를 보면은 이 L4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하고 하는 걸 통해서 고객 DNA를 확보하고 스타벅스의 비헤이버를 스타벅스 가장 고객의 비헤이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객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1, L2, L3 가면서 이제 L1 고객들 같은 경우에 가장 베이직한 고객, 스타벅스가 고객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타겟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L1 같은 경우에 분류되어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날씨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음료를 추천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프로모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L4 단계로 진화했었을 때는 실제 이 고객이 친구가 누구고 어떠한 그 장소에서 어떠한 시간대에 어떠한 음료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서 진짜 고객의 맞춤형으로 제안하는 오퍼를 날리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신의 가장 큰 친한 친구인 셀리가 첼시가 예를 들어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데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런 고객경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어때라는 식으로 정말 퍼스널한 메시지를 던져서 진짜 고객의 구매라든가 행동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실제 스타벅스가 진짜 진행하고 있는 초개인화 마케팅에 대한 사례고요. 이런 분석을 위해서 스타벅스는 실제 고객을 세그멘테이션을 38만 개의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고객 세그멘트당 평균 32명의 그 고객들을 구분을 하고 있고, 그 고객별로 해서 맞춤형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미국 스타벅스에 진행하고 있는 초개인화 분석의 사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외부 협력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에코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외부 협력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그 텍 자이언트들, 그 디지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성장 비결에는 이런 에코시스템의 활성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튠즈라든가 그 애플과 연계된 여러 가지 컨텐츠 업체들과를 통해서 이제 애플에 대한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스토어를 다운로드받고 하면서 그 애플 기기나 기기간 연동을 통해 가지고 애플의 충성바가 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그 강력한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글에 대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자료가 있으면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리고 함으로 해서 구글 통해 가지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는 등의 구글 제국 내에서 구글 에코시스템 내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향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존이 단순하게 쇼핑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아마존에 셀러로 등록하면은 아마존에 대출해주는 아마존 랜딩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아마존도 아마존 에코시스템 내에 들어오면은 실제 그걸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그래서 가두리형 어떤 양식에 가까운
외부 협력 플랫폼을 단단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디지털 기업들이 많이 좀 힘을 쏟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 사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잘 목도하고 있는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유사하게 하나를 다 내가 엔드투엔드 다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강력한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제가 사례를 줬던 부분은 캐터필러사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좀 보면은 이 에코시스템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외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성장을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엔드투엔드 모든 거를 부품부터 그걸 조립을 해가지고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엔드투엔드 재벌 기업에서 다 하려고 했던 그런 강한 문화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이제 잘 되면 장점이긴 한데 하나의 문제점은 그걸 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 에코시스템 플레이 사슬에서 하나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가치 사슬을 붕괴시켜버리는 그런 취약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의 스피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신속한 서비스와 제품을 내기 위해서 이 외부 협력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에코시스템을 강력하게 갖춘 부분들이 실제 기업의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캐터필러의 커넥트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는 이게 텔레미트리스 서비스인데 캐터필러가 만들고 있는 중장기에 대해서 통신대에 대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 플레이어들을 같이 부착을 해서 이 장비에 대한 위치라든가 운행 기록이라든가 하는 부분의 데이터를 입수를 통해 가지고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혹은 이 장비가 고장이 예측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미리 심성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실제 이 캐터필러에 대한 장비에 대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자기네들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 플레이어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금융기업은 일반 제조업에서만 벌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금융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최근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핀텍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용어들이긴 하지만 이 핀텍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전통 금융기관들이 제공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라든가 전통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업체들과의 경쟁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핀텍 업체들과 제휴와 파트너십과 더 나아가서 M&A를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받아주는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핀테크와 파트너십 M&A에 어우러지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팀을 많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BBVA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BBVA라고 하는 금융그룹은 스페인의 두 번째로 큰 금융그룹, 산탄데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금융그룹이고요. 이 BBVA에서 핀텍 업체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장 밑단에서 시작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을 합니다. 이 핀텍 업체 중에서 돈과 자금과 아이디어만 있고 돈과 자금이 없던 회사들한테 사무 공간을 빌려주고 멘토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핀텍 업체를 초기부터 육성 발굴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 그 업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VC를 통해 가지고 돈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핀텍 업체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내가 갖고 있는 고객과 금융 자산과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아니면 그거를 실제 그 핀텍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십까지 지금 더 나가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핀텍 업체가 정말 커졌다라고 하면은 실제 아톰뱅크라고 영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최니저뱅크라고 하죠. 우리나라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지점이 없는 100% 비대면 최니저뱅크 같은 경우에는 BBVA가 지금 현재 최대 주주로 은행업을 러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목도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못 가진 부분이라든가 해외 시장을 진출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외부에는 은행을 M&A 한다든가 지점과 인력을 M&A 하는
그런 형태의 그 활동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는 그 캐펙스, 캐피탈에 대한 그 자본 투자가 좀 적게 되는 핀텍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실제 이 DT를 수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좀 확인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0 대비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2.0 시대로 넘어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새로운 사례들 그리고 실제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통해서 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많은 기업의 컨설팅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은 국내 기업의 현재 수준을 좀 목도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1.0 단계에서 많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선진사라든가 선도 기업들이 DT를 수행했던 거에 대해서는 2010년대 초반의 지금 현황을 좀 이제 시차를 두고 저희가 좀 목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제 DT 2단계를 좀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DT 3단계로 진입했던 그러한 회사들도 저희가 가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단계가 DT 1단계고 어느 단계가 DT 2단계고 3단계가 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프로세스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업무를 단순하게 디지타이제이션 하겠다는 그런 자그마한 목표를 시작을 하고 분절적인 DT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DT 1단계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DT 2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존 오퍼레이션에 대한 디지타이제이션뿐만 아니라 신사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디지털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고 있는 그게 조직에 대한 부분이든 사람에 대한 부분, 데이터 그리고 외부 협력 플랫폼에 이르기까지의 그 저변에 대한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DT 2단계의 회사들이 경주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DT 3단계로 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저희 같은 컨설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기초 체력들이 이제 내재화돼가지고 자체적으로 혁신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의 단계까지 오른 그런 반열에 오르는 기업들이 DT 3단계에 접어들었던 기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로서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시는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받아들이고 실제 훈련을 해서 이제 DT라고 하는 부분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업의 반열까지 오르는 게 저희가 DT 3단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3단계로 가기 앞서서 2단계 DT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DT를 수행했더니 좋아졌더라, 성과가 났더라, 정말 우리가 체질이 바뀌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빨리 스케일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DT라는 부분들을 성공했던 많은 선도사들 그리고 아직까지 DT를 수행하고 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던 이제 막 DT를 준비하고 있는 확연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만간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DT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기업들이 70%가 결론적으로 사람과 일하는 방식이 변화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앞서서의 그 선제적인 투자 첫 번째로는 이 디지털 프로젝트라는 걸 했을 때 하려고 실제 어느 정도의 그 캐패스 어느 정도 버짓을 일정 부분 쟁여놓고서 DT라는 부분을 계속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저희가 좀 큰 특징으로 목도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인재에 대한 소싱, 디지털 인재에 대한 외부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존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과 같이 껴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저희가 제언드렸던 디지털을 성공하기 위한 핵심 경쟁 요인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기업처럼 일하는 업무 문화에 대한 전환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게 결론적으로 DT 3단계로 가고 체질적으로 우리가 DT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변모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좀 짧게 많은 거를 좀 전달하려고 좀 제가 오늘 발표가 좀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많은 트렌드라든가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전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안목과 인사이트를 더 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